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조선일보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도 소중한 새 패밀리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8.15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는 거는 예상된 수순이었거든요. 뭐 이거 사면해줄 거다. 뭐 이거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기간을 따져봤더니 광복절에 석방된다는 것이 이 보도가 맞다고 UPI라는 언론사에서 쓴 이 보도가 맞다고 해도 1599일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고요.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2배 이미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에는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출사표를 줄줄이 내밀 텐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우리 이도하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조회수가 20만을 넘겨보겠다고 배팅을 하셨는데 30만을 넘기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정말 조회수의 여왕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조회수 여왕님. 자, 유튜브 시장이 지금 정말 레드 오션이에요. 정말 이게 4만 5만만 나와도 정말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데뷔를 하셔서 벌써 30만을 찍으셨는지. 자, 오늘 목표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너무 예민해서 네. 그죠? 잘 모르겠고 제가 그때 뭐 두 번째였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방송이어서 네.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실시간 채팅을 읽게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겸손한 말씀. 그래서 아마 우리 김미선 기자가 잘 해주셔서 잘 따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도하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해주신 방송 다시 한번 봐주시면 분석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방송, 그리고 뼈 때리는 팩폭. 자, 뼈 때리는 거 요즘 뭐라고 하죠? 타골이라고 하죠. 제가 타골 좀 잘하거든요. 이번에도 즐거울 것 없고 뭔가 찌푸둥해 정치 뉴스만 보면 막 속이 답답하십니까? 팩시를 보십시오.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질게요. 약간 깨방정 스타일이 부담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상 뭐 답답하고 우울하고 뭐 금요일 그런 비도 오니까 금요일에 비가 왔어. 오늘 이제 지금 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일은 놀러 가야 되는데 내일은 괜찮겠죠? 네, 내일하고 모레는 화창하다고 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백씨와 함께 하시면서 비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저희 목소리 감미로운 저의 목소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주 즐거운 주말이 되실 것 같아요. 감미롭죠? 자, 일단 30만 기록하신 이도하 의원님 응원하면서 오늘은 40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기사를 짚어보겠습니다. UPI가 기사를 썼습니다. 신생 언론사인데요. 청와대가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면돼도 1599일 최장기 복역이면 물론 이제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또 보류를 했다. 이명박은 제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나중에 천천히 짚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기사가 오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궁금해 주고 계세요. 일단 이 기사를 쓴 분은 허범구 기자로 세계일보의 정치부장 출신이며 정치부에서 굉장히 경력이 긴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와대에서 간보기로 기자와 이른바 짜고 기사를 흘렸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기사를 이용하실 만한 그런 나쁜 성품의 기자는 절대 아닙니다. 성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취재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평상시 후배들의 존경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사를 오늘 그 허범구 선배와 윤정호 국장이 통화를 하셨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전해드릴게요. 여권의 핵심 관계자 말입니다.
자, 두 대통령이 각각 80세, 69세로 고령인데다 수감 생활이 길어져서 건강 우려와 동정 여론이 번지는 양상이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사면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별 사면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거죠. 갈라치기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대통령은 아니고 한 대통령은 사면하는데 이렇게 죄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하겠다. 시기 뭐 너무 오래 있었다 이런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사면을 안 하게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95세에 나오게 되고요. 박 전 대통령은 87세에 출소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광복절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것은 지금 이 기사도 잘 보면 약간은 열릴 결말을 열어놓았습니다. 반론도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에서 최대 변수가 있는데 그게 국민 공감대이다, 여론의 향배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막 움직이는 여론을 청와대도 보면서 결정을 틀어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는 걸 열어두었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사면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 전직 대통령에 네.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때 부인했죠. 그죠? 엄청 그때 이낙연 네. 대표가 엄청 그냥 막 정말 비난받았죠. 속칭 이낙연 대표가 네. 정말 너무 무한하게 민망하게 됐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죠? 이렇게 실없이 됐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는 그 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 쪽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기로는 민정 그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네. 일정 부분 이게 이루어지나 보다 이랬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띄우더니 그러니까 더 그렇게 생각했겠죠. 전화도 받았는데 네네. 이낙연 대표도 막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근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부인하고 없었던 일로 되니까 네. 너무너무 실망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보기를 이렇게 사면 갖고 전직 대통령들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도 간보기를 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낙연 네. 대표 성격이 이렇게 손해 보실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네. 저들을 다 이렇게 구해 주리라 사면시켜 주리라 하고선 그 이제 비난도 예상되던데 혼자 떠안으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왜냐하면 네. 그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제가 네. 항상 방송에 나오면 쓰는 표현이 요술지팡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거의 제한이 예. 일정 부분 사면법이라는 게 있지만 제한이 없어서 대통령의 요술지팡이여서 미국 같은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 보면 자기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고 나가니 많이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면이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기자하시다 국무총리 했는데 국회의원도 뭐 하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아무 들은 얘기도 없는데 뜬금없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교감이 있거나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했었을 텐데 그때도 사실 간보기만 하고 안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좀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국민 여론이 안 좋다? 그럼 또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아마 두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뭐 내가 뭐하러 국어를 하느냐. 그리고 뭐 저렇게 했다 또 마음 바뀌면 우리만 그러니까라고 기대를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사면장이란 게 오거든요, 원래. 사면장을 받아보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다. 그 네. 서류가 와요. 다 결정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국민 통합,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대통령 사면이. 아니 그러면 여론조사해서 사면위원회에서 사면 결정하지. 왜 대통령한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권이랑 고유 권한을 따로 주겠어요. 네. 통치행위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국민 여론이 중요하고 국민 네. 공감에 따라서 할 거면 여론조사에서 사면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그 나온 결과 갖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적 결단을 하라는 사면권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청와대는 진짜 우리 대통령의 특징은 결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든지 약간 미루는 거 아닌가. 이 본인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결정을 잘 안 하시는 성향일 수도 있죠. 그런데 결정을 하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조상조 500년이 아니고 5년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아직 몇 달 안 남아가지고 결정을 이미
해야 돼서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될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해진 거예요. 자, 남은 결정의 시간 알아볼까요? 앞으로 8.15 있죠. 2021년에. 그리고 성탄절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갈게요. 3월달 3.1절. 근데 3.1절 조금 있으면 대선 있죠? 그러니까 내년은 아니야. 그럼 올해 2개 남았단 말입니다. 성탄절에 할까요? 성탄절도 너무 촉박해요. 3월 네. 9일 날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월 1일은 불가능하고 성탄절도 그 몇 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8일밖에 없네. 8일밖에 없어. 아니 그럼 아예 그냥 계속 꽁꽁 밧줄로 묶어 꽁꽁 평생 데리고 있는 건 어떡해?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은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 경우는 한 2년 남짓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15 사면을 해도 4년 4개월 복역하는데 1599일. 가장 길죠.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이 어느 정도 고령이 되면 이 건강이 참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보통 보통 이렇게 우리가 수감 생활을 못 버틴다고 해서 뭐 여성이나 남성 어느 정도 연령 이상은 되도록이면 구속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점점 그 연세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네요. 건강이 버틸 수 있는 건강이 아닐 거예요. 자, 의원님 그러면 남은 선택의 날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며칠 없다는 것을 이제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대통령이? 그래서 만약에 네. 이 사면을 안 해줬다. 그래서 다 구속 상태다. 이런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제 5월 9일 날 취임을 할 거 아니에요. 5월 9일인가 5월 9일 날 취임을 할 텐데 다음 대통령이 그 4월 초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4월 초파일이 좀 임기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해줄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때가 약간 그러면 그냥 취임 특별 기념 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취임 특별 기념 사면으로. 왜냐하면 3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9일까지 2달 동안 인수위가 가동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부터 해줘야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사면을 한꺼번에 해드린다. 뭐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역사에 남겠죠. 네. 계속 구속시킨 끝까지 사람. 사면 안 하고 결국 다음 대통령 모시기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해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에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청와대가 저희가 일단 이렇게 시기적 스케줄을 짚어드렸습니다. 시기적 스케줄을 짚어드렸는데 1,600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청와대가 입장을 냈어요. 제 좋아하는 후배가 청와대 출입 중인데 내 입장 자체가 없습니다. 사면에 대한 건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면을 진짜 안 해줄 생각이다. 그러면 이건 오보야! 받지 마! 받겠죠. 받으면 진짜 안 좋을걸? 누구 기자 이거 받으면 안 돼.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 바뀐 건 없다. 그러니까 요 입장, 기존의 입장이 됐는데 완전 이쪽으로는 안 갔다. 아직까지는 안 갔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바뀌진 않았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도 오답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청와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밀한 취재가 불가능해서 그냥 평상시 청와대 취재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제 전달을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청와대 기존 입장이 무엇이었느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애매한 입장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국민 공감대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열심히 인터넷 사이트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열심히 인터넷 사이트를 들여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겠다고? 무슨 소리야? 이러려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 뽑은 줄 알아? 막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인터넷을 정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지금 점령을 했는데 이건 어디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재인 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간보기를 하는 것도 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 강도가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뭐 이탈을 할 정도인가 아닌가. 이런 거 간보기도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야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를 함으로써 이게 야권의 분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다 정치적 누군가 계산을 하면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30이 많이 가는 사이트 팸코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아니 갈라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갈라치기 잘할 수가 있어? 어떻게 두 명 동시에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있으라. 대통령까지 어떻게 갈라치기를 해? 정말 갈라치기 최고다. 역사상 최고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어머. 선거 앞이다 보니까 이제 더 쓸 카드가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까지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이걸 어느 정도 정치적 카드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거는 복수고 정의다. 그것의 상징이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B 파크를 끝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준수톤이라고 하면서 뭐 이준석 대표를 정말 이제 요즘 많이 옹호하는 사이트인데 준수톤 말고 또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준희 대표라고 하고 그거 말고. 뭐 진짜 웃긴 거 있던데. 아 그래요? 네. 나도 모르는데. 난 준수톤밖에 모르는데. 돌직구라 이제 준수톤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석이 이름이 석이니까. 네, 우리 석이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왜냐면 2030에 억눌렀던 걸 그냥 한번 뽕 뚫어준 건 맞잖아요. 그건 맞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 준석이는 선 그었는데 사면 필요 없다고 이제 사면 별로 이제 거기 해달라고 선 안 했거든. 선 그었어. 아우 너무 잘했네. 손해볼 거 없지. 어차피 할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하는 거야. 하면서 딱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이걸 보면 청와대 입장이 다시 한번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논란이 많은 사면을 할 땐요, 그냥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결단을 해서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국민 여론을 물어보면 그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반반이거나 그쵸? 아니면 첨예하게 대립을 하거나 본인 지지층에서 뭐 강경하게 반대를 하거나 그쵸? 이런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단을 내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명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자꾸 결정을 다른 데다 미루거나 이러는 것 같아서 전 대통령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하라고 어려운 결정하라고 우리가 뽑아들인 거 아닌가? 저는 사실 투표를 안 했지만 간보기라고 하면 어느 정치인께서 이 간보기의 대명사가 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뭔 간땡수 이렇게 말하기는 제 입으로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정말 간보기가 요즘 국민들이 좀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덮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좀 빨리 결단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보는 오늘 아주 재밌는 글을 봐가지고 이걸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MLB 파크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머, 저는 국힘당 안 뽑을래요. 박근혜 사면이라니요. 원내대표 뽑을 때부터 김기현 원내대표 박근혜 사면에 호의적인 후보들 많던데 결국 현실화되네요. 도대체 박근혜가 뭐라고 사면에 목을 거는 거지? 에휴, 나는 이제 국힘당 뽑는 거 보류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 지지자가 되게 많은 곳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아이고 가입일 봐라. 가입일 가입일이 얼마 안 됐다. 며칠 전에 가입해놓고 이 글 쓰냐? 그래 간 많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간보다 가. 도대체 국힘당이 뭘 사면을 시켜줘? 사면을 시켜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지. 여기 아무 지지가 국힘당 지지랑 뭔 상관이야 이게. 김기현이가 뭐 그거 해주는 거야? 뭐 이준석이 해주는 거야? 그냥 말 한마디 말하는 거 끝이지 별로 청와대는 영향도 안 받아요. 욕만 먹고 사라지셨더라고요. 나 너무 재밌어 이런 거. 요즘 어떻게 이렇게 자정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 딱 걸려. 가입일을 봐라. 가입일은 정답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자, 청와대 입장까지 저희가 했고 인터넷 입장까지 제가 청와대 보시라고 정리해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 뭘 해도 일단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결정을 내리고 그냥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입장을 또 제가 정리를 해야겠죠. 왜?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니까요. 자, 예전에 FM 코리아에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입장 취재해서 쓴 거 가지고 이렇게 타이핑 쓰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다시고 많이 본 글에 올려주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이게 텍스트로 남을 수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굉장히 좀 정갈하게 장난 안 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일단 말씀드릴 것은 취재원은 꽤 다양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어떤 루트가 몇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서 또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특정 취재원을 제가 지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부러 물타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흘리는 식으로 일부러 숨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제 취재원을 찾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측근은 원래 어차피 올해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3.1절에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간 뒤에 그때 사면이 되고 난다면 그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선택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오래 본다. 근데 지금 사면해 준다고 해도 정말 고마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여기저기 수술을 했는데 왜 저희가 다치면 제일 불편한 곳이 어디죠? 팔이잖아요. 양팔이 다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떤 상태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런 건강 상태가 공개된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동정표가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미 광복절에 수감시켜준다고 해도 1599일 수감을 했기 때문에 최장기간 수감만 된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감 정말 고맙다. 국민통합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 한들 순수할 수는 없어요. 인지상정으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플레이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권 교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죠? 합리적이죠. 많이 보셨잖아요. 박 전 대통령도 보시고 많은 정치인들을 보셨는데 박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되면 만약에 정치권에 이제 꿈틀대는 그런 정치권을 향해서 뭐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총선 때도 그죠,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이제 힘을 합쳐서 단합해서 이제 맞습니다. 그 의석수를 늘려서 국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그 메시지가 나온다면 내지는 전달이 된다면 그리고 항상 마음가짐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뭐 다른 입장이 그렇게 많지 있을 수가 없죠. 네, 다른 그렇습니다.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단합을 말을 했고 박 전 대통령 특징이 다음 메시지가 나오기까지는 이전의 메시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맞죠? 그 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취재하기 오히려 되게 편해요. 그죠? 취재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취재가 되면 그 다음 메시지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진짜 변함이 없거든요. 예, 그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모두 흩어져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이제 단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되어서도 이 사면 문제가 굉장히 속도를 붙여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풀어줄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근데 그 방법을 사면으로 하느냐 가석방으로 하느냐 정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호승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사면이나 가석방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정무수석도 아니고 민정수석도 아니고 정책실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뭐 석방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경제 5단체장이라든가 종교계 또 뭐 기장군수, 하동군수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탄원서를 내줬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근데 남은 과제는 재계에선 사면을 해달라 이거고 정치권에서는 박범계 장관도 약간 애매하게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송영길 대표가 그랬잖아요. 가석방 얘기. 뭐 당대표가 그 제1당 대표, 여당 대표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냥 해보는 말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법조인인데 본인이. 그래서 가석방으로 해보려고 이것도 간을 보는 거 아니냐. 가석방으로 얘기를 하면 재계에서 세게 사면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형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이 허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퇴임 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퇴임 후를 고려하면 사면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너무 민감해서 말씀 안 해주셔도 예. 괜찮아요. 예, 근데 네. 이게 제가 그런 예. 그 세익스피어가 네. 희곡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아는 희곡도 보면 뭐 리어 왕, 맥베드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뭐냐면 그거잖아요. 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네. 그죠?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 말고도 뭐 헨리 4세, 헨리 5세, 뭐 리처드 몇 세 이러면서 왕들에 대한 사극을 많이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왕의 직업병은 암살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직업병이 암살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들끼리 모이면 말이 안 통해도 다 이제 통역가가 있어도 정상회의를 하면 별로 이렇게 약간 고민거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물론 암살 이런 경호 이런 것도 있겠지만 퇴임 후에 이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던 거잖아요. 예, 이런 예. 것처럼 여러 가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 법률적인 기준이나 국민들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내가 한 일 중에 아니면 우리 밑에 부하가 한 일 중에 일정 부분 문제가 되는 건 없나 이런 부담이 생겨요. 예, 사람인데 그리고 대통령 가장 정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직무를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있을 때 그런 부담을 고려해서도 대통령들끼리의 고민, 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 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딴 사람들이 한 일에 네. 대해서도 뭐 본인이 하신 일은 내가 잘 모르겠고 밑에 직원들이 한 일들 중에서도 요새 기준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수 있고 법조인이라서 더 그런 문제에 소심할 수도 있어요. 사실 법조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남보다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호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국한된 고민이 아니고 이제 만민의 공통 이게 모든 왕들의 공통점고.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직권 남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적폐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직권 남용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밑에 직원들이 청와대나 뭐 직원들 중에 옛날 기준으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애매하게 한 사람들은 직권 남용으로 막 수사받는 사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죠. 저희가 철학과 문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문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독자가 3,000 넘어주셨습니다. 역시 조회수의 여왕님 정말 이두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구독을 눌러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구독을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영상이 여러 곳에 추천이 된대요. 이게 그러면 저희 이신태 PD님이 저를 좀 더 예뻐해 주시고 박은주 국장님께서 또 저를 또 예뻐해 주시고 예 우리 김주영 우리 PD님께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게 우리 김미선 기자님이 네, 더 저를 예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 주시는 게 저를 꼭 그죠. 네, 좋아요. 꾹꾹꾹 많이 눌러 주시면 정말 나 몰랐어요, 진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신기해. 그래서 막 추천이 돼서 내가 안 찾아본 네. 건데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갓 시작하는 젊은 청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요. 자, 제가 어떤 댓글을 보았습니다. 댓글을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진짜 이게 웃긴 일이 아닌데 진짜 너무 제 통념을 깨버리는 글을 봤어요. 인터넷 글을 봤는데 어떤 글을 봤냐면요. 아니 이번에 또 간 봐? 이번에 또 간 봐? 아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진짜 속이 타겠다. 내가 유영할 변호사라도 진짜 애간장에 타겠다. 내 짜증 나겠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만해라. 뭐 이런 글이 젊은 사람들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수감되면 사면 말까? 해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뭐 같은 인간으로서 이게 정말 더 한계점을 건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줄까 말까 막 네. 근데 이게 구속이 되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네. 과거에 뭐 재벌 회장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왜냐하면 재벌 회장 사건이 생기면요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요. 서초동 변호사 업계에 돈이 확 이제 리걸피로 돈이 이제 법률 자문 네네. 그 변호사 비용으로 쭉 뿌려지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저도 뭐 조금 관여해봤을 때도 있고 제가 친한 분들이 사건을 맡아서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재벌 회장들이 구속되면 그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절대 가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첫 번째 구속되고 나서 두 번째는 절대 구속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구속되고 나면 두 번째 구속은 첫 번째는 잘 모르고 이제 구속 당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되면 이제 뭐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구속됐을 때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그러니까 두 번째 구속은 절대 안 된다라고 변호사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은 자식들,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 두 가지는 정말 절대 가치라고 해요. 맞아요. 이걸 반드시 지켜줘야 변호사가 성공하는 거라 이렇게 네.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처럼 이분들도 그러니까 재벌들한테도 그게 인생의 절대절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두 번째 구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 표정이 그게 그때 너무 막 힘들대요. 와, 두 진짜 번째 무섭더라고요. 구속될 때. 아니 오죽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막 맹장이 터졌죠. 맹장이 터졌는데 그거 병원을 안 가가지고 절제를 했다고 장을? 왜냐하면 더 제가 듣기로는 이재용 와우. 부회장에 대해서 교도관들이나 다 규정을 더 원칙적으로 엄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한대. 안 그러면 저기 혹시 매수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엄격하게 해서 이제 원래는 지나다니면 마당 같은 데서 수용자들, 수감자들끼리 아는 사람 만나면 변호사들도 지나가면 인사는 하거든요. 눈인사. 안녕하세요. 뭐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무슨 그렇게 많은 암호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뭐 안녕하세요라고 누가 하고 인사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벌점 주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좀 병원 가게 해주세요 이랬을 텐데 내가 이거를 참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교도관들도 불편하고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픈데 병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교도관들이 점수가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버티고 이렇게 했다.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난 정말 장을 잘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왜 그랬나 아니, 했죠. 그죠? 아니 이렇게 아픈데 왜 며칠을 참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진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한마디만 해도 같이 이렇게 여러 명 가던 교도관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이렇게 된다는데 그거 병원에 갔다 잘못되면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도관 분들도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네. 오해를 받을까 봐 그렇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두 전직 대통령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연세가 많으신 것도 있지만 또 밖에 잠깐 나왔다가 병원에 있다 또 들어가시고 이랬잖아요. 아마 수술들을 여러 수술을 하고 이래서 그럼 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밖에 있다 들어가면. 밖에 있다 들어가면 막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막 군대 저는 요즘에도 수능 보는 꿈 계속 꾸거든요. 남자들은 군대 끌려가는 꿈 근데 꾼다면서요. 이건 오죽하겠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대선을 앞두고 카드를 쓸 것이다라는 기사는 정말 10,000개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두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이게 야권의 분열의 노림수다, 청와대가 던진 카드다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당연히 있는데 이게 이펙티브하다고 보십니까? 이펙티브하다고 믿고 아마 진행을 하겠죠. 네. 진행을 한다면 석방을 시켜준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텐데 저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근데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하여튼 전직 대통령들의 입장은 정권 교체가 절대절명의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분열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면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 사면이란 주제가 예민해서 그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어떠냐 하면 8월 15일에 하려면요 그 전에 사면위원회 네. 가석방위원회 같은 것도 다 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이 명단을 스크린해요. 네. 법무부 장관, 검찰국장, 법무비서관, 대통령 한 4명쯤이 앉아서 명단도 스크린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주 단축적으로 하면 한 달 아니면 2달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좀 입장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입장이 정해져 있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기를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를 거치고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사가 가시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믿고 가도 되는 분위기가 이게 바로 사면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 주셨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타임 스케줄을 역산을 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 아니면 어렵고 광복절에 하려면 2달 아니면 적어도 1달 이상 걸리면 지금 정도는 이게 구체화되고 명단도 짜고 뭐 몇 명만 해줄 거 아니잖아. 1명, 2명 해줄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 해줄 거니까 명단도 짜고 이 스크린 작업도 하고 뭐 상신도 하고 위원회도 열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은 일정 부분 작업이 상당히 조금 시작됐다 이렇게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챕터 1 오늘 뜨겁게 달구었던 인터넷을 정말 뜨겁게 점령했던 박근혜 사면 기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별의 전쟁이 여의도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있고요. 그리고 꽝 잡는 매 윤석열 전 총장 잡으려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날라오시고요. 날아온다. 그죠? 날아온다. 그다음에 새가 날아든다, 뭐 이런 네, 그냥 날아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님 오십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오늘 이동훈 대변인이,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윤석열 대변인인 이동훈 대변인이 전하기를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27일쯤 대권 도전 이제 선언을 할 것인데 그때가 일요일이니까 여러 가지 세팅하는 데 있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알아봐라고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이 좀 여러분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날짜 박았어요. 그리고 민생 투어를 1주에서 2주 정도 한 뒤에 7월께 입당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 내 마음속에 넘버원은 국민의힘이다. 국힘당이 제일 가능성도 높고, 국힘당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목표를 향해 올라갈 때 어떤 변수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대만 해도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고 이준석이 대표가 된 것이 굉장한 혁신이고 이변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떤 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이동훈 선배도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이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7월에 이제 7월 중순쯤에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딱 말을 한 건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논란이 됐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기자들이 많은 그런 브리핑 룸에서 했었다면, 그게 대변인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뭐 정해진 일정입니까? 라고 쫓아가면서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청와대 기자실에서도 막 100명 정도 기자가 있다면, 그게 어떤 뜻인지 재확인이 필요한 그런 문장인데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 작업에 앵커가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이 났는데 지금 상황이 대변인에게 가장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두의 시선이 당대표까지 정해진 뒤 윤석열 총장에 가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준비를 하기 위해 타임 스케줄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당대표께서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중간에 딱 껴서 아니 저기 말 다 하잖아. 언제 갈 건지 말 다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면 좀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윤 이러면서. 총장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대변인 좀 말 좀 하라고. 왜 대변인이 제일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딱 지금 그때인데요. 요거 금방 지나갑니다. 한 2주 정도면 지나갈 상황이에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지금 다 언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나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형계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난 차 한잔 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금액이나 이런 슈퍼챗을 저희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한 푼도 사용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냥 저희 생각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슈퍼챗에 들어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영선님께서 그리고 또
각성 35%님께서 슈퍼챗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에 집중하느라고 방송 끝나는 익숙치가 네, 방송 끝나는 시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감사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응원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의원님? 이런 상황이 힘들다. 2주 정도만 있으면 일정이 이제 다 공개될 거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윤 총장 관련해서 뭐 어떻게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또는 뭐 뭐뭐처럼 어떤 그 좀 간본다는 대명사로 쓰이는 정치인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됩니다. 또한 오늘 새로 나온 메시지 전해드린다면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입당 문제 최종 결정할 것이다라는 메시지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민생 투어를 다니는데 시장 다니면서 이렇게 오뎅 먹는 거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제 소소한 바람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순신 장군 얘기인 것 같아요. 태산처럼 무겁게 움직인다. 근데 제발 저런 그 어려운 성어 좀 쓰지 말아주세요. 막 나도 한참 보고 막 설명 안 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저도 못 알아들어요. 좀 쉽게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막 사자성어도 아니고 그래서 문장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좀 다가가려면 저런 표현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 대변인 이제 친구니까 많이 이런 말을 아니 근데 이름은 불러요. 네.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제 친구의 초등학교 친구라서 같은 고향이어서 근데 이제 이름을 불러요. 두아야라고 부르는 얼마 안 되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아주시고요. 이제 근데 지금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카톡을 보내거든요. 제안 같은 거 하면 답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새벽 12시 몇 분. 하루 일정을 그때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한테 제일 늦게 만만하니까 그때 한밤중에 카톡을 답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고생할 거야. 그리고 지금 아직 조직이 정비된 것도 아니고 막 손발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의사소통을 이제 윤석열 총장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직 팀 플레이를 하는 게 익숙치 않고 팀이 다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 있을 거예요. 막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제안을 하는 사람도 많고 취재를 하는 사람도 많고 힘들 텐데 근데 일정이 나오는 거는 저희는 예상을 했던 게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스타일을 참 짐작해 봤을 때 7월 저희 12일이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되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임대료도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이제 활동비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이제 줄 수 있고 이러니까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시작하지 않을까 싶더라고 바로 정치를. 그리고 7월 12일 날 등록하려면 그 전에 이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민심 탐방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7월 12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그때쯤 할 것 같거든요. 그 줌에서 그러면 정치를 6월 말 7월 초에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동훈 대변인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기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제일 힘든 시기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진짜 최고로 꼽는 대변인은 정영국 대변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몇 달 동안 이제 청와대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이렇게 봤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실수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가 뭐 한 개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박근혜 대통령도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근데 기자는 계속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언론, 국민을 상대하는 그 대상이니까. 근데 정말 힘든 시기를 몇 달 동안 지냈는데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단어 실수가 굉장히 적으시더라고요. 하고 나서도 이제 막 쫓아나가서 방금 발언하신 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찝어주세요라고 간사가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우린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스무스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말이 되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문장을 고쳐서 다시 정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돼서 여기저기 다 퍼져 나가고 조율을 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견제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뭘 알아볼 게 없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도 좀 저는 재밌게 일전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권에서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우당 기념식 갔는데 아마추어 같다. 이거 분명히 네거티브한 발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동훈 대변인이 일일이 대꾸 안 해. 여야 협공에 대응 안 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탁 질렀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동훈 대변인이 느낀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재촉과 그걸 바라보는 윤 전 총장, 전쟁 같은 상황을 피해보고자 준석아 그러지 말자. 이게 우리 일일이 데리고 안 할 테니까 우리 큰 정치 하잖아. 우리 그냥 정말 진보까지 다 탈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큰 정치 할 건데 우리 그냥 그러지 말자라고 이제 경고를 좀 세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대변인으로서는 좀 하기 힘든 아주 정말 수위가 높은 행동이었는데 통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견 피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 대권 후보랑 이견 좀 이렇게 많이 노출 안 하겠다고, 거 피하겠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정리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말을 했잖아요. 그 전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다 대통령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말 역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저번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우당 기념식에서 윤 총장과 어떤 분들이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고 답을 해주지 못해서 아마추어 티가 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우당 기념식에서 우당 정신 기르자는 뜻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뽑히기 며칠 전이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10년 동안 완전 고생해가지고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 조명을 받는 날이 며칠 뒤인데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기자회견 하듯이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막 뜨지도 않고 만약에 떴으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 나간다고 해서 너가 떴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케줄과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제 해석이 틀린 거예요?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당 선생 기념식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배려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 행사에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이 행사 주최 측을 배려해 주는 거죠. 거기서 기자분들이 묻는 거 다 답변하고 있으면 이 행사가 진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답변하느라고 이제 아마 늦춰지고 수년되고 이랬을 거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뭔가 블랙홀처럼 무슨 말을 해버리면 다음에 국힘당 대표에서 이준석 대표가 된 것도 윤석열 총장이 밀어줘서 된 거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발언 중에 뭘 뽑아서 이건 보면 이준석 대표를 밀어주는 발언 아니냐. 나는 이게 굉장히 그냥 구식이라면 구식 정치일 수 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 말이 틀렸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왜 서로 문자까지 주고받는다며 문자로 해서 총장님 아마추어 같으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문자 보내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고 그래요. 그럼 다 친하잖아. 요즘 유치원생들도 자기 싫어하는 애들은 다 알아요. 그죠? 더 어린 애들도 다 알아요. 그죠, 맞아. 어린이집 애들도 다 알아요라고 내가 수정할 거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일단 대선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저는 마음이 좀 급해서 왜냐하면 본인한테 가장 큰 과제 이제 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가 밖에 있는 게 제일 마음이 급했겠죠. 큰 과제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밀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 때는 아마추어 같다. 조직이 당 조직같이 이렇게 좋은 조직이 뒷받침돼서 하면 그렇게 안 했는데 당 조직이 없으시니까 조금 약간 아마추어 같은 티를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음 날은 또 이제 이동훈 대변인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되도록 노출 안 되도록 그 부분 자제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당기기도 하고 근데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견 안 노출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것만도 어디예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될 수 없어요 라고 저는 바삭하지 않은 야채는 없어요 그랬나? 아삭아삭하면서 부드러운 야채는 없어요. 그랬나? 그랬나? 겉바속촉도 있잖아요. 요즘 과자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야 잘 팔린다고. 아니 우리 그때 신영섭 논설위원님이 아이스크림 튀김도 있고 아포가토도 있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대표가 돼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튀기고 아포가토도 만들고 뭐 이러면 되죠 뭐.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하면 되겠지 뭐. 네. 그리고 또 저희 이거
슈퍼챗 후원 주신 분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아직 넘어가겠습니다. 익숙지가 않으시죠? 김미성 기자님도 이거 읽으시는 네네. 게. 근데 그죠? 어떤 분들은 이게 제가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좋은 데 쓰신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일단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버스 본인도. 문 닫고 그냥 달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버스 회사에서 본인이 잘릴 수가 있어요. 버스 맞아. 핸들을 자기가 놓고 정치 인생 빠이빠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준석 대표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뭐 일단 나름 뭐 그래도 친분 이게 취재원이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말을 거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비단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제가 세 가지 비단 주머니를 한번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동안 한번 3가지 만들어 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기 선물 주세요. 3가지 비단 주머니 이런 거 아무나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준석이에게 주는 3가지 비단 주머니. 첫 번째, 싸우는 건 좋아. 그리고 대선 주자 걸면서 이슈 타는 것도 좋아. 그게 다 흥행이니까. 근데 계속 감정 앙금 낳는 건 좋지 않아.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랑 옛날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지금 사이는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는 막 싸워도 옛날에 성공한 정치인들 보면 뒤로 딱 돌아가면 또 잘 놀고, 그죠? 두 번째, 겉바 속촉 모르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할 수도 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이제 그 프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본인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본인의 선택지가 적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3번째, 자신의 지금 책임을 알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통합 못하고 노원구 의원으로서만 남게 된다면, 당선만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라는 그 대한민국의 보수를 이끄는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무엇이냐? 버스 운전대 놓지 않고 버스 회사 문 안 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같이 정권 교체 열망이 일부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다 플랫폼에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3가지 비단 주머니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구태연한데 좀 젊은 사람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3가지 비단 주머니 자체도 구태의연합니다. 그러니까요. 비단 주머니라 구태의연한 비단 주머니니까 구태의연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저는 거의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왜냐면 방송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패널이 진보 보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몫이 다르니까 겹치게 같이 그러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저는 사실은 진보 패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진보 변호사들한테 네. 이준석 대표랑 방송을 같이 할 때 보면 그 코인 그것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진보 패널들하고 얘기를 하고 진보 패널들한테 이제 팁도 주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안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할 텐데 사람들 얘기를 그래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쓸데없이 보이더라도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일단 대표가 이준석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거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준석이란 전 최고위원 패널 방송 평론가가 아니라 제1야당 대표가 들어주는 것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역할 듣다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네. 물론 균형 감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이제 공정, 그다음에 능력 이런 가치도 좋지만 이제 뭐 장청도 조화를 좀 이루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그런 걸 위해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기계적인 균형처럼 보이더라도 좀 그게 내려오는 관행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톡톡 튀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성격과 그다음에 임기응변 능력 같은 그런 거. 그 장점은 유지되면 그게 참 젊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원래도 저는 임기응변 능력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임기응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그 톡톡 튀는 그런 젊은 모습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경청 조화 그리고 장점 유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 막 선생님 같은 얘기라서 내가 하고 나서도 별로네 막.
근데 이거 비단 주머니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요. 대변인께서 그죠?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니까. 어.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동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비단 주머니 3개 있어서 어디 가면 뭐 이거를 열어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죠? 다른 그게 동화에도. 뭐냐면 구미호. 동화에도 구미호에서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삼국지인지 예, 예. 동화에서 구미에서, 읽었는지 구미에서, 삼국지에서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둘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빨간 약병 팍 던지면 이제 구미호가 막 물에 떠내려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자, 아무튼 우리 이준석 대표 컨셉으로 비단 주머니 3개 저희가 쫙쫙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 윤석열 총장을 잡기 위해서 날아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매죠, 매. 꽁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윤 전 총장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휘, 감독자니까 라고 다시 덧붙였습니다. 영원한 그 상사세요. 영원한 상사인데 지금 부하가 이제 정치하는 게 좀 굉장히 못마땅하셔서 본인이 직접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상사분이십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은 뭐 진짜 이거 처벌 받았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추미애 전 장관, 윤 전 총장 측에서 7월 입당 고려할 것이다. 이거 분명히 깊게 고민을 할 것이다. 선택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니까 추 장관이 당연히 7월 달에 움직이겠죠. 별들의 전쟁이라고 막 7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를 추미애 전 장관을 별에 넣어드려야 돼요. 내가 너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님이 카톡에 본인 별 이름을 추별님이라고 쓰세요. 추별님.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같은 데 갈 때 추별님이라고 제 이름을 써요. 너무 이름이 예쁘잖아요. 추별님. 이름 좋던데. 네.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은 사극 찍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제 명을 거역하고 막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막 여기 당대표들은 다 그런가 배신, 은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대표들이 나이가 몇 년생이시길래 사극을 찍나 이런 생각했는데, 꽁 잡는 게 매라는 얘기는 제가 좀 많이 했었는데, 대구나 경북의 원로들이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런 말을 쓸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제 적폐 수사를 하고 할 때 조금 서운함이 있죠. 그분들도. 근데 뭐 이제 그 원칙에 그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장 아니면 검사로서 자신의 직에 충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꽁 잡는 게 매다.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은 적대적 공존을 항상 도모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본인이 키워줬다고 생각하니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시고 내가 키워줬으니까 내가 지분이 있으니까 나도 누려야겠다 이렇게 말은 못하시고 내가 잘 아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지지자들한테 여권 지지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나 본데 사실은 본인이 다 키워주셨는데 또 지금 나와서 또 나오신 것 자체가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나? 제가 이 저희만 부분 생각하나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질 텐데요. 제가 정리를 한 동안 여러분 추 장관님의 그 참전 대권에 이제 나서시는 걸 응원하시는 분은 댓글창에 외쳐 추별님 화이팅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별님 외쳐주십시오. 자, 추 장관은 자신이 지휘 감독이니까 대권에서도 윤 전 총장을 지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통령 되는 걸 막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 전 총장이 제가 나오면 본선 무대에 끝까지 뛸 수 있을까?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추 전 장관께서 그동안 건드렸던 문제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전 총장 채널A 사건과 라임 사건에 있어서 수사지휘권 박탈시켰고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해서 위증교사 감찰 방해 혐의로 거셨고요. 감사하셨고 이건 징계였던가? 그 다음에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 정보 유출 관련해서 징계 거셨고요.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의혹, 그리고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 수사 부당 지휘 의혹 등 거셨고요. 그 다음에 특활비 의혹 제기하셨고요. 윤대진 검사 형 관련 특혜 의혹 거셨고요. 했는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기소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해서 부인 걸었는데 이것도 역시 1년 3개월째 1년여 끌고 있지만 결론 나지 않고 있고요. 부인 전 씨의 뇌물성 협찬 의혹 아직도 결론 못 내고 계십니다. 말하다 보니 힘이 달리네요. 그런데 사위 이거 또 무혐의 되거나 각하된 게 있습니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관여했다는 혐의 각하됐고요. 윤 총장 부인의 사문서 위조죄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각하됐습니다. 정말 추 장관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추 장관님이 이게 그 하셨던 리스트를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추 장관님이 한번 상관으로서 다 짚어보신 분이니까 좀 내가 기자로서 덜 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수사 검사들 통해서 이렇게 막 다 털털 터셨겠어요. 아니 그죠? 근데 검찰을 뭐 서울중앙지검은 지휘를 맘대로 하셨잖아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다 저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혈혈단신으로 물론 캠프 사람들은 있겠지만 뭘 어떻게 더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사에 있어서는 가장 최적화돼 있는 검사들 정예 검사들을 데리고도 못 하셨는데 누구를 데리고 하시겠다는 그때 건지 잘 하셨던 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공격하신 게 페이지만 막 100여 페이지가 되거든요. 정리한 것만. 와 정말 대단해요. 검증을 다 하신 거예요.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이동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나온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님 행운을 빕니다. 굿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는 응원 받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마음, 네, 정말 마음도 갖고 있는가 봐요. 캠프에서 진짜 고마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취업해달라고 많이 부탁하신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지 정말 추 장관님이 열심히 유튜브 같은 것도 하시면 캠프에서 슈퍼챗 같은 것도 쏴줄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하니까 윤석열 총장 이렇게 지원자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하시면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일정 부분 후원도 하실 수 있겠다. 버티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뭔가 그러겠네요. 굉장히 들킬 게 많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만큼 봐놓고서도 아직 나올 게 거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종의 검사들 데리고 하셨는데도 안 되셨는데 누구를 데리고 하시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어떤 주장을 새로 해주실지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다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실 텐데 새로운 게 있으면 박범계 장관한테 얘기해서 검사들이 하게 해주시지 왜 본인이 앵겨두셨나 그런 게 있으실 리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자, 뭐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면 똑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큰 이슈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제보해 주세요.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7월에 등판하는 스타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그동안 이분 정치할 거다.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다. 말이 참 많았는데 오늘 사실상 나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봐도 되죠. 예. 이 정도면. 예, 제 생각, 근데 네. 주변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방송에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최재형 한 달 이상 됐죠. 네. 감사원장님 말씀이 많이 나왔을 때 제가 옛날에 저는 친분이 없고 제가 친한 선배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이제 여기가 경기고 나오고 서울법대에 나오셨는데 경기고를 K1이라고 해요. 네. 근데 K1이 나온 사람들끼리는 결속력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기고 출신 대통령이 없었어요. K1이 이제 가장 학교가 옛날에 시험 쳐서 들어가고 할 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고 출신 대통령은 없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왜요? 저 얘기 들었는데, 네. 그, K1 옆에, 경기고 옆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싸움 잘하는 친구가 쳐들어가면 경기고 사람들은 도망간다는 얘기. 결속력이 없다고. 이거를,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경기고 서울법대 나온 선배들은 옛날에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그러네. 감사원장 되시기 전이었나 근데 이런 분이 그 대법원장을 하시면 좋겠다 요새 김명수 전이 아니시죠 현 네. 대법원장님이 임기도 아직 남으셨고 다음 대통령 때 이제 대법원장 교체가 되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교체가 돼요 임기가 만료돼서 그러면 이런 분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딴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가 잘 모르는 얘기다. 최재형 원장님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감사원 대법원장 하시면 좋으시겠다. 그게 이런 말씀. 언제쯤이었죠? 한 달 남짓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한 달 남짓된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이제 아주 원로, 이제 아주 고위급 원로가 하신 얘기가 최재형 감사원장님 부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대단하세요. 네. 네, 대단한데 어떤 비화를 또 들었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그 네. 혁명위원회에 그 비서실의 직원들을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 그 부친이 그 비서실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주 고위직한테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으로 민간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군복을 벗고 박정희 네네.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정부로 들어가면서 청와대 정부에 앉힐 때 최재형 감사원장 부친한테도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혁명 동지도 아니고 혁명에 참여 안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비서실에 뽑혀와 있었나 봐요. 예, 예. 군인 중에. 예. 근데 난 군인인데 업무 능력 때문에 뽑혀온 거고 난 저는 군인으로 살고 싶으니까 안 가겠다. 그리고 군에 남았대요. 네. 그래서 대령으로 예편하신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뽑혀간 사람들은 다 장관, 국회의원 뭐 이렇게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군인 전형적인 군인이다. 예. 그때도 자기는 혁명에 참여도 안 했고 그냥 군인으로 남겠다고 안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최영섭 해군 대령님이십니다. 아들 넷을 모두 장교로 복무를 시켰고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육군 중위로 전역을 했고 손자들 이분 두 분은 다 해군에서 전역을 했거나 지금 해군 복무 중이신데 입양을 또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국방의 의무도 하고 또 우리 그 입양하여서 그 멋진 이러기 어렵죠. 가족들을 네. 읽어낸 좀 사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예. 캠프를 거의 꾸렸다는 얘기가 일부 언론 보도에 있는데 네네. 그 강명훈 변호사님이라고 그 캠프를 꾸리고 있는 분이 네. 저 최재형 감사원장이 없고 네네. 학교 등하교했다는 그 친구분이 그리고 사시 붙으시고 한다고요. 서울대 가시고 그분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둘셋 정도밖에 안 돼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인맥이 도와주신다고 넓어가지고 하더라고요. 도와주시고 고민하시는 소문이 참 많이 났어요. 몇 주 전부터. 네, 네. 사진은 누구세요? 저 저 어르신. 어르신이 할아버님이신데 훈장 많이 달고 계시는 최영섭 해군 대령님이십니다. 까만 제복 입으시고 중간 분 그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우리 사회의 한 어르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그 흰 군복을 입고 있는 분은 입양에서 장성한 그 우리 손자분 되시고요. 그다음에 맨 왼쪽은 최재형 감사원장이십니다. 모두 다 해군입니다. 해군 저거 이 배를 잠깐 타면 막 잠깐만 있어도 막 숨이 막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든데 한번 가면 몇 달씩 타고 또 훈련도 하시잖아요. 마음대로 못 내리잖아요. 예.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희생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모습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사진도 있는데요. 저 부인께서 또 입양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저 부인이 왼쪽에 계신 분이신데요. 두 딸은 원래 이제 있었던 친딸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다가 저 아드님을 입양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입양 밝히면서 근데 인상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들이. 예. 그래서 제가 참 기사를 잘 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신다면은 어떤 사회적 책임, 역시 공정과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의무감 때문에 나오시는 게 아무래도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그 부친이 그렇게 권유를 많이 네. 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이건 소문이지 확인이 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을 잠깐이나마 지켜보셨잖아요. 부친도 네.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제 혁명 일으키고 그 시절에 예. 그런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은 따라가지 않았지만 역할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정치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박정희 대통령하고 인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다 정말 미담 제조기라고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 백혜련 의원이 청문회에서야 했던 얘기인가요? 그래서 여당 민주당에서는 의원이.
최재형 얘기죠. 감사원장이 대권 후보로 선다면 공격할 포인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무섭다라는 얘기도 하지요. 네. 근데 이제 네. 제일 큰 과제는 감사원장을 만약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셔야 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명분을 잘 해서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하고 나오시게 되면 인지도도 올라가시고 명분도 있으신데 이 부분이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별로 숙제가 없는 분. 이제 숙제가 없진 않지만 이제 부담은 별로 없으신 분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문제나 아니면 파도 미담 제조기라고 하니까 병력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신데 제일 큰 과제. 이제 헌법상 독립기구 이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이지만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은 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만두고 나와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와서는 공무 단임권이나 뭐 이제 공직 선택권은 이제 자유롭게 보장되는 거니까 하실 수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걸 잘 설명하시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지율도 올리셔야 돼요. 네. 알리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네. 훌륭한 분이라는 거, 장점이 많다는 분이라는 걸 알리시려면 그만두실 때 명분을 잘 설명을 하고 그걸 계기로 컨벤션 효과처럼 지지율도 좀 올리셔야 이제 별 중에 제대로 이제 들어가는 별이 지지율은 되지 지금 않을까 이분이 싶습니다. 또 올려주시고 계세요. 조국 전 장관께서 여러 가지 재판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시고 힘드실 상황인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날을 세우기 시작하셨는데요. 조 전 장관 같은 분께서 이렇게 계속 또 저격을 해주시면 네. 네.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즈음에 검찰총장을 하고 나오신 네. 분이 이제 총선에 출마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저 법이 문제가 돼서 그렇죠. 입법을 하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몰라도 아무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나온 사람은 공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 네. 공무 단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저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저렇게 법 만들면 위헌이다. 라고 벌써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아하. 조국 전 장관님 공부 좀 해주세요. 진짜요? 네, 있어요.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장관님. 와, 우리 교수님 어떻게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장이 퇴직 90일 이후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화두를 던지셨는데 공부 안 하셨구나 또. 에이 그냥 공부 좀, 이제 검색 좀 해주세요. 판례 검색. 그거 이제 대법원 사이트가도 있고요. 아마 서울법대 저기에, 아니, 그 책도 만드시지만 강의 안 하시면서 본공은 받으시니까. 몰라요, 진짜. 네. 판례 검색, 로스쿨 판례 검색 잘 될 거거든요. 전 로스쿨 안 네. 다녀봤지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까 판례 좀 검색하시고 써주시고. 그 다음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학생들 지금 이제 형법 교수님이 모자라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어렵잖아요. 그럼 학생들 강의해야 되는 시간에 책을 좀 쓰지 쓰지. 않으셨을까요? 엄격하게 나는 퇴근 시간 이후에만 책을 써야지? 뭐 이러셨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시면 책 잘 팔리시면 학교에 장학금도 좀 내시면 어떨까? 그 따님이 환경대학원 그 장학금 때문에도 학교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장학금을 안 내신다는데 요새 그 장학금 그렇게 주면 되냐? 낙산 장학회 막 항의 들어와서 장학금 기부가 조금 줄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형사 교수직 던지고, 교수 자리 던지고, 다른 형사법 교수 빨리 모셔와서 너희들 공부해. 이렇게 못할지언정. 그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치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입금되는 월급이라도 다 당신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멋있을 텐데. 그죠. 기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국의 시간 책, 인쇄, 네. 기부하시는 거 기부 좀 어때요? 하시면 어때요? 저희가 팩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페이스북에서 꼭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 답도 안 주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법을 또 모르고 계셨다니 저는 정말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은 저를 정말 항상 너무 놀래키셔가지고요. 제 마음이 항상 정말 뜁니다. 오늘도 이렇게 놀래켜 주시다니요. 자, 아무튼 조국 전 장관님께서 던지신 화두는 위헌?
오케이. 위헌. 위헌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참 이렇게 보면 야권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판례가 있대요. 야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더 많은 분들 후보분들께서 더 노선을 명확하게 해서 모습을 드러내시겠죠. 저희 또 뼈 때리는 팩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